현재 트럼프와 미국이 보여주는 행보는 이제 충격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기 집권 시에 보여주었던 것보다 더 강압적이고 허를 찌르는 방식을 보여주었기에 트럼프에 적응했었던 국가들도 한동안은 적응하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화들짝 놀란 국가들은 이내 트럼프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미국을 상대로 점점 손을 잡고 트럼프에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국은 불과 몇 주 사이에만 30조 원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구멍가게도 아닌 미국에서 세금 관련해 이리 말 바꾸고 저리 말 바꾸는 형태를 보여주며 국가적 신뢰에 금이 가자 그간 미국이 독점 공급하던 특정 무기들의 도입 계획을 취소하는 국가들이 속속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디까지 번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미국과 대치하는 국가들이 이젠 한국과 손을 잡으며 막대한 이득을 누릴 수 있을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찾아온 기회를 잡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르크 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그린란드 및 북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48대의 쇄빙선 주문을 발언을 했습니다. What is your vision for the potential annexation of Greenland and getting them potentially to Well, I think it'll happen, and I'm just thinking, I didn't give it much thought before, but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한다는 의견을 말하며 한국에서 쇄빙선을 주문한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현재 중국 외에는 쇄빙선을 만들 국가가 없기에 사실상 한국의 쇄빙선 주문을 의미하는 것인데 무려 50여 척에 가까운 것이라 주목됩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얼음이 녹아 북극해에 새 항로가 나타나면서 강대국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지의 땅이자 엄청난 자원의 보고인 북극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힘을 쏟고 있는데요. 러시아는 최근 수개월 동안 폭격기 북극해 정찰을 늘렸고 북극해 남쪽까지 감시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미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와 중국이 치고 나가자 미국이 추격하는 게 현 상황이라고 금주 진단했는데요. 북극해는 과거의 천연 자원 채굴을 위해 다수 국가가 비교적 평화롭게 협력하는 광활한 해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빙이 녹아 남쪽 가장자리에서 선박 운항의 폭이 넓어지자 다른 저위도 해역에서와 같은 쟁탈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으며 이는 앞서 논한 자원 패권 싸움이 열리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북극해에서 비군사용 선박의 활동도 늘리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정부 당국은 러시아의 전략무기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을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재래식 병력이 약화하자 핵무기를 탑재한 흑해 함대 잠수함 등 전략무기의 위협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성 분석업체 AAC 스페이스 퀘스트에 따르면 작년에 북극해에서 활동한 상선 정보선 박은 709대로 2018년보다 22%나 늘었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나아가 미국 등 서방에 맞서 자국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중국을 북극해에 끌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극해 운항에 필수인 쇄빙선을 늘리고 러시아와 중국 선박을 위성 무인기 등으로 추격하는 등 대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들 근처에 있는 바위섬을 영유권 분쟁 속에 점유하고 군사시설로 만들어 전략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캐나다 등 동맹국 근처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북극 지방에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부분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 역시 근심이 깊어졌는데 트럼프는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아닌 다른 국가라면 자신들과는 상관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노후 군함 교체를 비롯해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데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고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연안을 가지고 북극을 접해 잠수함 12대 교체 사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서로 붙어 있지만 각자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는 겁니다. 결국 미국과 캐나다는 북극의 패권을 가져가는데 한국을 전격 투입하려 하는 상황인데요. 북극에 필요한 쇄빙선, LNG, 추진선 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 건조된 군함과 잠수함이 북극 패권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 임무를 맡게 된다는 겁니다. 캐나다 매체는 한국의 군함 건조 속도를 비롯해서
규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우선 미 국방 여론조사기관 리얼클리어 디펜스는 전 세계 조선소 절반이 중국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중국의 조선업과 군함 건조를 따라잡는 대안은 한국이라고 언급을 한 것입니다. 캐나다 역시 80조 원의 잠수함 교체 사업에서 한국과 일본의 잠수함 업체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두 국가의 디젤 잠수함을 비교하면서 캐나다 해안 방어선과 북극 안보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의 유일한 능력이 조명되면서 캐나다와 미국조차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물론 두 국가는 미국에서 건조하는 함정의 비용 절반만으로도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미국은 앞으로 군함의 유지 보수를 한국, 일본에 소싱하면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캐나다의 한 디펜스 매거진에서는 최근 보도에서 한국의 잠수함 건조 능력을 조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에 동시에 뛰어들지만 사실상 세 군데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걸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면 미쓰비시, 이마바리, 조선소 등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보고서에서는 한국은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이 따로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들은 한 곳이면 12척을 충분히 기한 내 납품할 것이라 보았고, 실제 한화오션 등은 단독으로 입찰하고 이익을 나누는 공동 컨소시엄을 거부할 가능성도 큰 걸로 봤습니다. 한국의 조선소 한 곳으로도 캐나다 잠수함 12척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고 감탄한 것입니다. 실제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각각 매년 함정을 몇 척 이상 건조할 능력이 된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기술과 건조 능력은 급변하는 패권 싸움이 격화하는 세계 각지에서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가 2030년까지 약 350척의 함정이 필요하며 캐나다 역시 길게 시간을 끌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두 국가는 각자 한국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캐나다는 미국의 대표 전투기인 F-35에 킬스위치가 있다고 폭로하며 미국과 대척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에 이어 포르투갈과 독일마저도 F-35 도입 취소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취임한 캐나다 총리는 실권을 잡자마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형식으로든 미국의 일부는 되지 않겠다면서 F-35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F-35만 무려 88대를 구입할 계획이었던 캐나다인데, 이 정도면 한국 공군이 계획되어 있는 F-35를 전부 받아와서 일선 부대의 완편한 수령보다도 10%나 더 많은 숫자입니다. 이만한 규모의 계약이 통째로 날아가면 미국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포르투갈 역시 F-35 도입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이들에겐 F-16 30기를 F-35로 고스란히 대체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나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이를 백지부터 재검토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시기에 논란이 된 것이 바로 킬스위치 문제인데, 미국 정부가 해외 판매한 무기들을 원격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밀 기능이 존재한다는 논란인데요. 현재 이 논란의 결론은 별도의 킬스위치는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실제로 그에 준하는 일을 미국 정부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시가 바로 우크라이나 F-16으로 네덜란드가 운용하던 중고품이나 미국이 직접 판매한 것조차 아닌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지하자마자 움직이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방법은 미국이 F-16의 링크 16 네트워크를 차단해버린 것인데요. 데이터의 실시간 교환을 기반으로 하는 군사 전술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로 이게 꺼지면 전투기는 본부와의 교신은 물론 레이더와 무장 사용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이번 일로 미국이 데이터 링크 자체를 원격 비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과연 그게 F-35라고 해서 다를까 싶은데요. 오히려 유출에 민감한 기술이 훨씬 많은 F-35가 더하면 더했지 못할 턱이 없습니다. 이에 포르투갈은 F-35를 더는 믿을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같은 문제로 이번에는 더 충격적인 국가명이 거론되었습니다. 독일도 F-35 도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수량이나 도입 규모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미들급 전투기를 유로파이터로 구성하고 있고 하이급으로 F-35는 적당한 수량만 있으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35대의 구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를 취소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이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 EU 내에서 미국의 최후방은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은 EU를 이끄는 사실상 맹주 국가이면서 자체적인 기술과 산업 역량도 있는 국가인데요. 미국 주도하에 서방 세계 질서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던 나라가 독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독일이 F-35 도입 취소를 마중물 삼아 미국 주도의 질서를 거부하기 시작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골치가 상당히 아픕니다. 또한 독일의 계약 규모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그리 크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현상 자체가 F-35의 인기를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비슷한 취지의 주문 취소가 해당 논란을 가속화시키고 광범위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앞으로는 미국이 더 많은 손실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봤죠. 실제로 현재 취소나 재검토가 유력한 도입 계획이 또 있는데 바로 루마니아의 F-35 32대 도입 계획입니다. 독일이나 포르투갈과 비슷한 수준의 금전적 손실은 물론 루마니아의 경우 더 큰 파급력까지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산 무기체계의 신뢰도 문제가 전투기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모든 무기체계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럴 가능성 자체는 충분한 게 대부분의 현대적인 무기들은 육해공을 가리지 않고 전술 데이터 링크와 유사한 지휘통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장갑차 같은 최소한의 군용 장비도 이제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다른 장비들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없다면 솔직히 현대적인 무기라고 말하기가 좀 곤란할 정도입니다. 이번 일로 미국은 육해공 모든 영역에 무기 도입 후보에 있어 낙마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더불어 지금 F-35를 둘러싼 상황을 잘만 이용한다면 KF-21까지 협력을 확대할 수도 있는데요. 루마니아는 K9 자주포를 한국과 일단 계약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손을 잡고 일을 해보니 가격이면 앞뒤 일처리에 아쉬운 점이 전혀 없었는데요. 루마니아가 하루아침에 북한 편이라도 되지 않고서야 한국과 정치적인 분쟁이 생기지도 않을 거고 기술 이전 조건도 관대한 데다가 현지 생산은 양측 모두가 원에 맞지 않는 조건입니다. 루마니아도 이 점이 마음에 들어 매우 빠르게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똑같이 현지 생산을 협의한 폴란드와도 비교되는 속도로 루마니아는 이미 한국과 현지 생산기지 구축 계획에 대한 합의를 마쳤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거래를 해본 이상 한국과의 군사협력은 앞으로 훨씬 전방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 역시 신뢰를 잃은 미국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더해 내수용으로 쓰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동원해 양산하고 있는 KF-21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고 미국이 맡긴 전투함 MRO 사업을 조기 완료하면서 조선업 역량도 과시했습니다.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타는 국가들을 보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스텔스 무인 전투기의 등장에 현재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내놓으라 하는 군사 강국들이 무인기 시장에서의 입지를 다지고자 개발의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번 2월 25일 대한항공우주본부 테크닉센터에서 전격적으로 공개된 국산 윙맨 전투기로 인해서 미국 등 군사 강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놀람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과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는 두 가지 종류로 2010년대 중반부터 개발이 본격화된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와 2020년대 후반에 비교적 늦게 시작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사업이 있습니다. 가오리 X2 전투기는 재작년 논문에서 사진으로 공개되면서 RCS 값이 상당히 작다는 점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흥분시켰는데요. 가오리 X2는 광대역 레이더 전파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면서 꼬리 날개까지 삭제해 미국의 B2 스텔스 폭격기와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제기의 전체 크기도 16m 이상 넘는 것으로 알려져 FA-50 경전투기보다 대형이며
내부 무장창을 활용해 전쟁이 발생했을 시 북한의 방공망을 쏜살같이 은밀하게 평양으로 침투해 주요 표적을 제거할 수 있는 임무에 투입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극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2022년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모겁이 공개된 한국형 로열 윙맨 전투기는 대한항공에서 새롭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KWS-LW 사업으로 불러졌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명품 전투기인 KF-21과 함께 운영되는 멈티 체계 1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오리 전투기와 달리 전투기 레이더에서 사용되는 X밴드에 특화되어 꼬리 날개가 V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획득 가격에 초점이 맞춰 대당 100억 원 이하로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텔스 성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며 철저히 X밴드 대역에서만 RCS 값이 낮도록 개발되었는데요. 이 때문에 공기 흡입구가 좌우 측면이 아닌 상부에 장착되며 톱니형 설계를 적용해 개발되었습니다. 공기 흡입구에서 들어오는 전파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적용되었는데요. 여기에 내부 무장창도 축소형 적용해 공대공 미사일 2발이나 유도폭탄 순항 미사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축소형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2021년부터 본격화된 KF-21 윙맨 전투기 사업은 A사 레이더와 중거리 항공무장 적극적인 스텔스 설계 적용, 여기에 KF-21 전투기와 협력해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자동화를 구축해 KF-21 전투기가 더 강력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에서도 로열 윙맨 전투기를 개발 중인데요. 미국에서 2019년부터 보잉과 호주 정부가 합작해 공동으로 개발해 내놓은 로열 윙맨 전투기는 미래 무기체계의 핵심 체계로 부상하면서 다양한 국가에서 비슷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실전 매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드론과 무인기의 강국이라는 튀르키예 역시 F-35 전투기 도입이 무산되면서 무인 전투기 체계를 주력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무인 체계를 개발하고 있으며 로열 윙맨 비슷한 무인기는 아직까지 개발하는데 한계가 드러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국과연이 한국형 로열 윙맨 CJ 1호기를 출고하면서 미친 개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겁으로 공개된 멈티 체계 핵심인 한국형 로열 윙맨이 등장하려면 2027년으로 예상되어 왔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장착해서 운영할 수 있어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한다는 로드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호주가 2019년 처음으로 진행한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 MQ-28 사업은 2020년 5월 첫 번째 시제기가 출고되고 1년 후 시험 비행에 성공했으나 작년 2월 성능을 개선한 블록2의 시제기를 양산하는 사업 이후에 아직까지는 개발 단계입니다. 문제는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가 보잉이라는 점으로 방위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형 사업인 로열 윙맨 개발 동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예정된 시간 내에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보잉사는 악화되는 방산 분야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장 돈이 안 되는 프로젝트부터 정리할 것으로 알려져 호주 정부에서도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호주 정부와 보잉사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는 길이 11.7m, 날개폭은 13m로 일반적인 전투기보다 작지만 내부 무장창과 레이더까지 장착해 운영할 수 있어 최전방 전투 임무까지 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데 성공할 경우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장착해 6세대 전투기의 주요 무장으로도 발전될 수 있어 항공기술력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알려졌습니다.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는 작은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석이나 조종사를 위한 다양한 부가 시스템이 필요 없어 동체 전체의 연료를 많이 적재할 수 있기에 항속거리가 약 3,700km까지 날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에서 개발한 국산 무인 전투기 역시 행동 반경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어 중국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편 한국이 공개한 KF-21 로열 무인 전투기에 인도네시아에서 자신들도 이를 가질 수 있다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인 조나 자카르타도 대한민국에서 무인기가 공개된 이후에 지속해 이를 보도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이 공개한 영상을 바탕으로 자세한 분석 기사를 실어 현재까지 등장한 윙맨 전투기 중에서 가장 발전된 스텔스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이 공개한 윙맨 전투기는 시제 전투기로 앞으로도 몇 년간의 시험 비행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인도네시아는 갑자기 등장한 최신형 무인 전투기에 크게 놀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가 대당 3대 이상의 윙맨 전투기를 통합할 경우에 저렴하게 공중 전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작전 영역이 넓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무인 전투기의 전력은 안성맞춤이 될 것이라고 혼자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비해서 프랑스와 협력해 라팔 전투기를 도입 중이지만 윙맨 전투기 개발보다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프랑스가 주력하면서 인도네시아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터키와 협력해 무인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라팔 전투기에는 통합하는 것이 불가능해 인도네시아로서는 반쪽짜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터키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전쟁에 무인기를 수출해 큰 성과를 내고 우크라이나에 바이락타르 무인기를 공급해 전쟁 초반에 큰 활약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대응 수단이 개발되면서 점점 효과가 있는다는 점도 터키산 무인기 도입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는 정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KF-21에 통합할 수 있는 스텔스 윙맨 전투기가 대한민국에서 등장하면서 미래 공중 전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면서 KF-21 전투기 성능을 크게 확장해 줄 것이라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하려고 하는 윙맨 전투기는 레이더와 무장이 추가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인 인공지능 파일럿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될 경우 KF-21 전투기에서 핵심적인 임무만 지시하더라도 전체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개발한 무인기는 지상 통제소에서 무인기 파일럿이 원격으로 통제해야 하지만 인공지능 파일럿이 적용된 윙맨 전투기는 알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조종사에게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F-21 전투기가 공군기지에서 출격 전에 윙맨 전투기들이 자동으로 활주로에서 이륙해 지정된 포인트에서 합류할 것이며 함께 이동한 후에 최전방에 투입되기 전에 KF-21 전투기보다 앞서 수백 킬로미터 먼저 진출해 적 전투기와 교전하고 후방 조정사에게 정보를 보내 무장사격 허가를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레이더의 운영과 표적 탐지 추적, 전자전 대응 등은 모두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단계인 무장 발사 허락만 KF-21 조종사에게 질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동화 시스템이 추가되어 윙맨 전투기를 3대 이상 통합해 대량 작전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들도 과거 KF-21 전투기 개발 당시 전투기를 공개하고 몇 달 만에 시험 비행에 성공했던 것처럼 한국에서 새로운 기체를 공개할 경우에 터키보다 훨씬 빠르게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인도네시아는 벌써부터 국영 항공산업체인 PTDI사를 통해 현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는 한국이 KF-21 전투기 협력의 결과물로 윙맨 전투기를 공개했다며 당연히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도입해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덕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요. KF-21 전투기는 카이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지만 윙맨 전투기는 인도네시아와 전혀 관련 없는 대한항공이 개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전혀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만약에 한국형 윙맨 전투기를 현재에서 양산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며 사업비를 초과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KF-21 전투기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